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팀에서 계속 일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62살 회사에서 일하게 된 지 딱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클릭 한 번은 세상 무엇보다 큰 응원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댁내에 만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이름은 정태식입니다. 2월 말 마지막 종례를 마치고 교무실 문을 나서던 그 순간 32년 동안 매일 밟던 복도 바닥이 그날따라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동료 교사들이 박수를 쳐줬고 학교장이 꽃다발을 건넸고 누군가 케이크까지 사왔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역국에 갈비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한 상이었죠.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푹 쉬어요. 그 말이 위로였는지 아니면 선고였는지 저는 그때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 후 한 달은 그럭저럭 버텼어요. 책도 읽고 동네 산책도 하고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2달째가 되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넘치는데 그 시간이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웠어요. 축축하고 무거운 담요처럼 온몸을 짓누르는 시간. 저는 교사였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 매일 아침 교단에 서서 30명의 눈을 마주하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겁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원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아버님, 봉지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 아버님이라는 단어에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손님, 어르신. 저를 부르는 말들이 점점 저를 사회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딸 혜수는 마포구에서 인터넷 영상이랑 글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2명인 작은 회사예요. 온세미로라는 이름인데 순우리말로 언제나 새롭게라는 뜻이래요. 혜수가 28배 창업해서 지금까지 5년째 끌고 온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딸이 뭘 만드는지, 뭘 계획하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냥 잘 다니고 있구나, 혹은 바쁘게 사는구나 정도만 알았죠. 부모가 자식 일에 끼어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퇴직하고 4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 혜수가 불쑥 집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밥을 먹다 말고 제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부탁 하나 해도 돼? 뭔데? 우리 회사 나이 드신 분도 다시 일할 수 있게 뽑는 제도로 사람을 구하는데 아빠가 지원해봤으면 해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인턴을? 응. 너네 회사에? 응. 딸이 저를 측은하게 여기는구나. 그게 첫 번째로 든 생각이었어요. 딸 회사에 아버지가 인턴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면 거절해야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혜수의 눈이 이상했어요. 측은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지함이었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눈빛.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온세미로 채용 공고를 검색했어요. 딸이 운영하는 회사 채용 공고를 아버지가 검색하는 상황. 웃겨야 하는데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공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글감과 자료를 정리하는 일. 만 60세 이상. 컴퓨터 기본 사용 가능하신 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 저는 한참 그 공고를 들여다봤어요. 컴퓨터 기본 사용. 저는 32년 동안 수업 지도안도 쓰고 학교 공문도 처리하고 학생 생활기록부도 작성했습니다. 기본 사용이야 당연히 되죠. 근데 인터넷 영상이나 글을 만드는 일이라는 건 잘 모르겠었어요.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인의 강점을 자유롭게 서술하세요. 저는 1시간 동안 그 칸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강점. 나의 강점이 뭐지? 32년 동안 국어를 가르쳤다는 거? 글을 잘 읽고 잘 쓴다는 거? 그게 이 회사에서 쓸모가 있을까? 저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말을, 부모들의 말을, 글 속에 숨은 작가의 말을. 듣는 것이 곧 이해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 곧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살아왔고, 그 믿음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쓰고 나서 다시 읽어봤어요. 너무 교사 티가 나는 것 같았지만 달리 쓸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저니까요. 제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딸 회사에 들어가서 딸 직원들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게 과연 나한테 좋은 일일까? 딸한테 좋은 일일까? 그래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너무 지루했거든요. 그 지루함이 겁이 날 정도로. 면접은 3일 후에 잡혔습니다. 저는 면접 전날 밤 혼자 거울 앞에 서봤어요. 넥타이를 매고 예전에 학교에 입던 점잖은 회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 속 사람이 낯설었어요.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인지 학교 행사에 가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얼굴이었습니다. 면접장에는 저 말고도 2명이 더 왔어요. 한 명은 저보다 2살 많아 보이는 남자였고, 한 명은 55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3사람은 회사 로비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주변을 보니 회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25에서 35살쯤 돼 보이는 젊은 직원들이요.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이어폰을 꽂고 다니고 서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빠르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제 앞을 지나가다 우리 3명을 한번 쓱 봤습니다. 특별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무표정이었는데 그 무표정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 또 어르신 왔네 하는 느낌?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느껴졌어요. 면접관은 3명이었습니다. 담당자 1명, 팀장, 그리고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제 딸 정혜수였어요. 혜수는 면접장에서 저를 보고도 전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어색했어요.
아버지를 앞에 두고 딸이 면접관 자리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는 상황. 저도 혜수도 서로를 처음 보는 척 했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어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사 시절에 수업 첫날 자기소개를 수십 번 했습니다. 근데 그날 입이 굳었어요. 잠시 간격이 생겼고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태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이고요. 지난 32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올해 2월에 퇴직했고요. 아직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팀장이 물었어요. 이쪽 분야는 처음이실 텐데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32년 동안 글을 가르쳤어요. 글이 어떻게 읽히는지, 어떤 문장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일이랑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배울 의지는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혜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왜 지금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혜수를 봤습니다. 혜수도 저를 봤어요. 아버지와 딸이 아니라 면접관과 지원자로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제 존재 이유를 교단에서 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 그게 없어지니까 제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싫었습니다. 합격 통보는 이틀 후에 문자로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어요. 딸이 합격시킨 건지 회사가 합격시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었고요. 출근 첫날 저는 7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교사 시절 습관 그대로였어요. 샤워하고 밥 먹고 8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는 9시 출근이었는데 저는 8시 50분에 도착했어요. 로비에서 직원증을 받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자리는 창가 쪽 구석이었어요. 담당자가 안내해 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첫날 안내가 있고요. 내일부터 글영상 기획팀에 배치될 예정이에요.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제 쪽을 봤고 몇몇은 보지 않았습니다. 한 직원이 제 앞을 지나가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때였어요. 직원들이 삼삼오오 나가는데 아무도 제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근처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국물만 떠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오후에 글영상 기획팀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팀장은 박지훈, 31살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이 빠른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팀원들 5명이 저를 받고 박지훈 팀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말은 공손했어요. 그런데 눈빛은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였습니다. 낯선 어르신을 팀에 어떻게 녹여야 할지 모르는 청년의 눈빛.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게 많을 테니 많이 가르쳐 주세요. 박지훈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을 때 저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62살의 인턴.
31살 팀장한테 배우는 교사 출신 인턴. 웃겼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제 업무가 뭔지 이제 조금씩 파악하고 있었어요. 글영상 기획팀의 일은 간단히 말하면 이랬습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방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제로 영상이나 글로 만드는 것. 저는 그 과정에서 자료 조사와 처음 쓴 글을 검토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문제는 속도였어요. 직원들은 빨랐습니다. 회의 중에 생각을 즉각 말하고 모니터 2개를 동시에 켜놓고 업무용 채팅창으로 대화하면서 동시에 작업을 했어요. 저는 하나를 하면 다른 걸 놓쳤습니다. 회의 중에 아이디어를 정리하다 보면 다음 안건이 넘어가 있었고 자료를 찾다 보면 회의가 끝나 있었어요. 박지훈 팀장은 처음엔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볼 때마다 그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사람 표정 읽는 건 누구보다 잘했으니까요. 그러더니 아예 저한테 설명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팀원들한테만 눈을 맞추고 업무 지시도 저를 건너뛰고 다른 팀원들한테만 했어요.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팀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했어요. 모두들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을 하면서 각자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손으로 노트에 적으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한 팀원, 이름이 최유라라고 28살이었는데 이 친구가 슬쩍 제 노트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옆 동료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한자는 뭐야? 소곤소곤했지만 들렸어요.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노트를 덮고 앉아서 나머지 회의를 그냥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뭘 말해도 틀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점심에 혼자 밥을 먹으러 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일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지훈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회의실이 아니라 복도 끝 창가 쪽으로요. 직원들 눈에 안 띄는 곳이었습니다. 박지훈이 말했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팀에서 계속 일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어요. 어느 정도는요. 그런데 막상 들으니 달랐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속도 문제도 있고요. 팀원들이 선생님을 좀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회의가 자꾸 끊기고 다 같이 가는 흐름이 느려지다 보니까 대표님께도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저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았거든요. 32년을 가르친 사람한테 31살 청년이 나가달라고 하는 상황. 화가 났냐고요? 났습니다. 서러웠냐고요? 그것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선명하게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려고. 여기서 나가면 나는 또 그 소파로 돌아가는 거야.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실 소파로. 그게 더 싫었습니다. 나가달라는 말보다 그 소파가 더 무서웠어요. 저는 박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저한테 2주만 더 주실 수 있어요? 2주 뒤에도 팀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때는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박지훈이 잠시 저를 봤어요. 뭔가를 판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2주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포대교가 보였어요. 한강이 보였고요. 그 넓은 강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주. 나한테 2주가 있다. 그날 밤 혜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혜수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아빠, 지훈이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알아. 제가 대표라서 아빠 편을 들어드리고 싶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아빠한테도 안 좋고 팀한테도 안 좋아요. 알고 있어. 아빠가 결정해야 해요. 계속 있을 건지 나올 건지.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어요. 서서 그 물을 천천히 다 마셨습니다. 딸이 내 편을 안 든다고 섭섭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혜수가 저를 가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게, 아버지이기 전에 직원으로 대해줬다는 게,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내가 이 팀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남들이 못하는 게 뭔지, 딱 2가지만 찾자고. 저는 2주 안에 결과를 내야 했습니다. 그 무렵 팀에서 진행하던 일이 있었어요. 50대 이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정보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고객사에서 원하는 건 나이 드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팀원들이 각각 맡은 부분이 있었고, 저는 전체 이야기의 분위기와 말투를 잡는 일을 맡았습니다. 직원들이 만들어 온 자료를 검토했어요. 잘 정리돼 있었습니다. 데이터도 있고 요즘 흐름 분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50대, 60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서술이 바깥에서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나이 든 분들을 마치 다른 세계 사람처럼 분석한 느낌. 물론 그 친구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 나이를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자료를 새로 썼습니다. 제 이야기를 썼어요. 퇴직하던 날 복도의 차가운 바닥, 마트에서 들었던 아버님이라는 말,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살아있고 싶다는 마음, 배우고 싶다는 마음, 쓸모 있고 싶다는 마음. 10페이지를 썼습니다. 새벽 2시 반이었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박지훈 팀장이 제 자료를 펼쳤어요. 읽기 시작하더니 잠시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네. 읽히네요. 그 짧은 말이 그날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최유라는 팀에서 막내였습니다. 28살에 입사 1년 차. 말이 많고 아이디어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유독 거리를 뒀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회의 중에 제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최유라가 다른 팀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저한테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옛날 방식이라 요즘 사람들한테 안 통할 것 같은데.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날 점심에 저는 혼자 밖에 나가서 벤치에 앉았어요. 11월이라 쌀쌀했는데 그냥 있고 싶었습니다. 최유라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냐 하면 나도 한때 저 나이였다는 걸 최유라는 모를 거예요. 저도 28배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을 거예요. 오래된 방식을 답답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오래된 방식에 담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그래도 그날 저는 최유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대신 다음 회의에서 제 의견을 낼 때 방식을 바꿨어요. 제 경험을 사실처럼 늘어놓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바꿨습니다. 유라 씨, 이번 내용이 50대 여성을 주로 보게 될 분들로 잡았다고 했는데 50대 여성이 실제로 뭘 두려워하는지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 여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55이에요. 얼마 전에 나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각, 이번 내용에 담을 수 있을까요? 최유라가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어요. 입사 2달째였습니다. 혜수가 새로운 일을 따왔어요. 규모가 꽤 큰 일이었는데 고객사가 원하는 건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디지털 배움 내용이었습니다. 혜수가 회의에서 말했어요. 이번 일에 정 선생님이 좀 더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 계셨던 분이니까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오후 혜수방에 찾아갔어요.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서 앉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혜수야. 네, 아빠. 나를 앞세우지 마라. 혜수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의에서 나를 내세우는 거. 그게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직원들 눈에는 대표가 아버지 편의를 봐주는 걸로 보여. 나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지 않아. 혜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아빠 능력을 쓰려고 한 거예요. 알아. 근데 나는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대표 딸이라서가 아니라 아빠가 대표 아버지지 제가 대표 딸이 아니잖아요. 말장난하지 마. 혜수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화낼 때 짓던 그 표정. 미안해요. 저는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내 자리를 만드는 건 내 몫이야.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와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저는 손이 조금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나인 것 같은 기분. 그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입사석 달째 되던 주였어요. 팀이 2달 동안 매달려온 큰 작업의 결과물을 고객사에 넘겼는데 이틀 뒤에 고객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면 재작업 요청합니다. 회의실에 혜수와 팀원 전체가 모였어요. 고객사 이메일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우리가 만든 내용이 현실감이 없다. 실제로 그 나이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지 않다는 거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박지훈 팀장은 노트북 화면만 보고 있었고 팀원들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2달을 밤새워 만든 결과물이었으니까요. 혜수가 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다들 같이 짚어봅시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해도 될까요? 모두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일을 맡아서 자료들을 봤을 때부터 걸리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나이 든 분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요. 우리 자료 안에서 60대는 항상 배워야 하는 사람,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으로만 나와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해온 게 있어요.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분들은 이게 자기 이야기라고 느끼지 않아요.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해요. 그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잘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걸로요.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계신 것 위에 새 걸 얹어 드리는 거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최유라가 먼저 말했어요. 선생님, 그게 처음부터 보였어요? 네. 왜 그때 말 안 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눈치를 봤어요. 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 말이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박지훈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최유라는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어요.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부터 같이 짜주실 수 있어요? 이번엔 중심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저녁 11시까지 일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전체가 다 같이요. 그날의 야근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혜수가 제 자리로 왔어요. 커피를 2잔 들고, 아빠, 회사 안에서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혜수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괜찮다.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어. 근데 이상하게 싫지는 않아. 혜수가 제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요. 뭐가? 이번 재작업도 그렇고 다음 달 계약이 하나 깨질 것 같아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못 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몰려와서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혜수야, 무서운 거 느끼는 거 맞아. 근데 그 무서움이 내가 이 일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야. 무섭지 않은 사람은 별로 중요한 걸 안 하고 있는 사람이야. 혜수가 저를 봤습니다. 아빠는 안 무서웠어요? 32년 동안. 매년 무서웠어. 올해 애들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근데 3월이 되면 시작하는 거야. 무서운 채로. 혜수가 작게 웃었어요. 저는 그날 혜수를 택시에 태워 보내면서 한참 뒤돌아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딸한테 기대던 사람에서 딸이 나한테 기대는 사람이 되는 이 순간이 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모아온 자료들을 다시 뒤졌어요. 그러다가 팀에 들어왔을 때 직원들이 만들었던 첫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자료를 읽는데 뭔가 보였습니다. 당시 직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디지털을 거부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깔고 자료를 짰더라고요.
그게 처음부터 깔고 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 안에 있는 실제 조사 결과는 그 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이상의 70%가 배우고 싶다고 답했어요. 단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은데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거부가 아니에요. 이건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문을 닫은 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내용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팀원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처음부터 답은 이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먼저 깔고 시작한 거예요. 박지훈 팀장이 그 자료를 보더니 말했어요. 저희가 만든 자료인데 우리가 이걸 못 봤어요? 못 봤죠. 답을 정해놓고 자료를 봤으니까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른 눈이 필요한 거고. 최유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눈이었네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다른 눈. 저는 그냥 오래 살았을 뿐이었는데 그게 다른 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재작업한 결과물을 고객사에 들고 가는 날이었습니다. 고객사 실무 책임자 3명이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박지훈 팀장이 발표를 이끌었고 저는 뒤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발표 중반부에 저희가 새로 잡은 핵심 방향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나이 드신 분들이 디지털을 배우도록 돕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 위에 새로운 걸 얹어드리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쌓는 거고요. 고객사 책임자 중 가장 나이 많은 분이 55세쯤 돼 보이는 분이 갑자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잠깐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박지훈이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낸 거예요? 박지훈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박지훈을 봤어요.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팀에 정태식 선생님이 계세요. 32년 경력의 국어교사 출신이신데 그분이 주신 시각이에요. 책임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그 책임자가 명함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곧 퇴직인데 이 얘기 좀 더 나누고 싶네요. 저는 그 명함을 받으면서 뭔가가 가슴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수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 투명인간처럼 앉아있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팀 회의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최유라는 가끔 제자리로 와서 의견을 물었고 박지훈은 팀 운영 고민을 꺼낼 때 제 옆자리를 찾았어요. 저는 여전히 느렸습니다. 노트북보다 노트가 편했고 업무 채팅창보다 직접 말이 편했어요. 그건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팀원들이 그 느림을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너무 빠르게 넘어가면 최유라가 슬쩍 잠깐 선생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라고 했고 박지훈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한 번씩 저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게 저를 배려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깨달은 거였어요. 빠른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때로는 오래 살아온 사람의 느린 생각이 빠른 생각이 못 보는 걸 본다는 걸. 저는 요즘 출근길에 이어폰을 꽂습니다. 클래식을 들으면서 걸어요. 교사 시절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예순둘이 되어서야 이걸 배우고 있을까?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30에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40에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60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늦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나이의 것이에요. 꽃이 봄에만 피는 게 아니에요. 늦게 핀 꽃은 서리를 맞아도 잘 안 집니다.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만큼 뿌리가 깊으니까. 저는 오늘도 8시 50분에 출근합니다. 제일 먼저 도착해서 커피 한 잔 타놓고 어제 못다 읽은 자료를 펼쳐놓고 기다립니다. 곧 직원들이 들어올 거예요. 최유라가 들어오면서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어요 할 거고, 박지훈이 들어오면서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그게 좋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내가 아직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게, 퇴직하던 날 복도가 차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실 바닥은 따뜻해요. 아마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갔기 때문이겠죠. 저도 이제 그 온도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